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신정규고요.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할 때 분산 처리라는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레벨업이라는 회사에서 백엔드.ai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오픈소스 플랫폼인데 클러스터에서 굉장히 많은 머신러닝에 필요한 리소스들을 관리하고 직접 계산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글 디벨로퍼 엑스퍼트로 머신러닝 및 딥러닝의 엑스퍼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분산 처리를 왜 해야 되고 분산 훈련을 왜 해야 할까요? 훈련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재작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구글 버트 같은 경우는 당시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한두 달 안에 훈련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거대한 모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관점에서는 그렇게 거대하진 않죠.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T5 같은 경우에는 아래 그림에 나오는 TPU 파들 풀로 써서도 거의 2주 가까이 훈련을 시켜야 훈련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용으로 따지자면 한 20억에서 30억 이상을 들여야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죠. 올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GPT-3 같은 경우는 한 번 훈련을 하는데 45억에서 60억 정도의 클라우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든 것뿐만이 아니라 비용을 들여서라도 빨리 할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빨리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요. 정말로 많은 자원은 당연히 우리가 노드라고 부르는 계산 자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드들을 사용해서 분산 처리를 해야 그래도 원하는 시간에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보죠. 보통 최근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컴퓨터들은 멀티코어 C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컴퓨터들은 코어가 4개 정도 되고 좀 많은 컴퓨터들은 8개, 뭐 16개 정도 되겠죠. 많이 약간 워크스테이션급을 쓰고 있다면 12개 아니면 26개까지도 갈 겁니다. 이렇게 CPU 하나에서도 굉장히 많은 코어들이 있고 이 코어들에게 일을 나눠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런데 최근에 딥러닝은 CPU로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행렬 연산에 특화된 GPU를 사용해서 가속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CPU와 GPU가 동시에 있을 때 어떤 부분을 CPU에서 실행하고 어떤 부분을 GPU에서 실행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CPU에서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고 어떤 부분을 GPU에서 실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생각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파이토치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과 함께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CPU에서 GPU로 워크로드를 보냈다가 GPU에서 실행된 결과를 매번 CPU를 가지고 와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입장에서는 디버그를 하기 좋았지만 사실 데이터 트랜스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발자들이 사용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지금은 텐서플로우도 마찬가지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거 모드라는 굉장히 편리한 모드를 사용해서 프로토타이핑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데코레이터라는 걸 붙여서 빠르게 가속을 하는 식의 방법을 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컴퓨터 하나에 멀티코어 CPU와 GPU가 있다. 이 정도만 돼도 사실 어디서 뭘 돌려야 할까 고민이 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제안 같은 경우는 MLIR 같은 LLVM 기반의 저수준 컴파일러가 이런 다양한 종류의 연산 장치들의 워크 밸런스를 자동화하겠다라는 컨셉으로 나오고 있죠. 물론 그 복잡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딥러닝을 좀 진지하게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아니란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CPU 하나에 GPU를 하나 붙이는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뭔가 좀 해보겠다 하면 GPU를 보통은 2개, 3개, 4개씩 더 붙이게 됩니다. 이 경우에 CPU와 GPU의 통신은 PCI Express라는 데이터 레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CPU는 종류에 따라서 PCI Express 레인의 수가 다릅니다. 보통 GPU 하나가 PCI Express 레인을 4개 정도 사용을 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게임용으로 한다면 8개에서 16개 정도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사용하겠지만
GPU 기반의 머신러닝 연산의 특징은 GPU로 워크로드를 보낸 다음에 최대한 CPU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사실 CPU와 GPU 사이에 PCI 익스프레스 레인이 넓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4개, 그러니까 PCI 익스프레스 레인을 4개씩 쓰면 GPU가 4개면 이제 16개를 쓰겠죠. 그럼 GPU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인 CPU에는 충분한 양의 PCI 익스프레스 레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텔 CPU를 쓴다면 제온을 쓰고요. AMD를 쓴다면 에픽을 쓰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CPU 하나에 있는 제온 CPU를 기준으로 하면 PCI 익스프레스 레인은 44개고 44개 중에 예약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쓰는 레인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CPU 하나에 GPU를 4개 정도 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논리적 한계는 원래는 7개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편법을 사용하면 8개까지 CPU 하나에 GPU를 붙일 수 있죠. 이 경우에 GPU들은 모두 CPU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일까요? 조금 더 써보도록 하죠. 자, 이제는 GPU끼리 통신을 합니다. GPU에서 CPU를 통해서 다른 GPU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게 되면 당연히 PCI 익스프레스 레인을 타고 데이터가 CPU로 다시 이동했다가 다시 다른 GPU로 가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GPU는 굉장히 빠르게 연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GPU끼리 바로 서로 통신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 거예요. 사실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쓰여왔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원시적으로는 SLI 같은 것들이 있죠. 두 그래픽 카드를 서로 직통 레인으로 연결을 해서 CPU를 거치지 않고 GPU끼리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더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 한 20년 정도 전에 부두 같은 경우에 이제 SLI가 있었고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엔비디아 GPU의 경우에는 NVLink라는 걸 사용을 하죠. NVLink는 최소 2개에서 3개, 4개 이렇게 여러 개의 GPU들을 전용 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CPU와 통신하지 않고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약간씩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자, 이제 NVLink가 적용된 DGX1이겠네요. DGX1을 한번 봅시다. DGX1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 퍼스널 슈퍼컴퓨팅 솔루션이라고 하는 워크스테이션이에요. CPU 2개는 그 사이가 이제 QPI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200기가가 넘을 겁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른 레인인데 그리고 그 CPU 하나에는 또 PCI 익스프레스 스위치가 2개씩 달려 있고요. 그 2개에는 GPU들이 2개씩 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NVLink가 없는 상태라면 여기서 이제 1번 CPU에서 5번 CPU로 데이터를 보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번 CPU가 CPU 0번에 오른쪽 PCI 익스프레스 스위치로 데이터를 보내고 그건 이제 CPU 0번을 타고 QPI를 타고 CPU 1으로 전송이 된 다음에 그게 이제 CPU 1의 왼쪽 PCI 익스프레스 스위치로 가서 거기서 CPU 5번으로 연결이 되겠죠. 굉장히 복잡한 경로를 거칩니다.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과학 연산이라거나 고성능 컴퓨팅 또는 딥러닝 같이 굉장히 시간에 크리티컬한 일들을 하다 보면 이러한 부분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NVLink를 많이 사용한다면 GPU 1번에서 GPU 5번으로 바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되죠. 사실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도 CPU를 거치지 않습니다. 최근의 기술들에 의하면 최근에 스파크의 최신 버전 같은 경우는 쿠다 디바이스에서는 이제 GPU가 PCI 익스프레스 레인을 통해서 CPU를 갖다가 CPU에서의 또 다른 PCI 익스프레스를 타고 뭐 예를 들면 SSD에서 데이터를 읽어온다거나 하는 NVMe에서 읽어온다거나 하는 식으로 보통 구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GPU에 바로 그냥 NVMe를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바로 펌핑하는 기술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죠. 자, 조금 복잡해졌죠? 그럼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제 CPU와 GPU 사이의 관계에서만 이걸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GPU 하나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GPU 하나 안에서는 GPU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코어들로 많게는 5,000개 이상의 코어들로 만들어져 있고, 걔네들이 당연히 하나의 다이 위에 올라가 있지 않고 여러 개의 다이에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나온 A100 같은 경우는 8개로 나눠져 있고, 그 8개 안에서 또 나눠져 있죠. 그러면 걔네들마다 또 그 코어들이 직접 접속이 된 캐시가 있고, 그 캐시들에 접속이 된 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쿠다 코어의 연산을 돌리고, 그게 그 쿠다 코어가 접근할 수 있는 램이 어떤, 캐시와 램이 어떤 것이고, 가급적이면 비슷한 쿠다 코어들이 같은 캐시에 접속을 해서 연결이 되어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빠르게 연산을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볼까요? 자, 그럼 이제 GPU가 두 개라고 해봅시다. 두 개 사이에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PU를 중간에 경유로 해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PCI 익스프레스 레인을 통해서 바로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GPU 제로에서 GPU 1의 데이터를 서로 액세스하는 걸 가정을 해보면, 이제 GPC에서 이제 XBAR를 거쳐서 이제 그 GPU 안에 허브를 거치고 PCI 익스프레스 IO 루틴이 거쳐서 CPU를 경유해서 다른 GPU1의 익스프레스 IO로 가서 또 허브를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저쪽에 HBM2에 있는 데이터에 접속을 한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GPU0에서 GPU1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뭐 NV링크나 NV스위치들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CPU와 GPU 간의 관계만을 알아봤는데,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볼까요? 멀티코어 CPU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방금 전에 저희는 GPU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CPU는 어떨까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이제 취미 딥러닝 프로그래머들의 꿈과 희망인 스레드리퍼를 보겠습니다. 스레드리퍼는 이제 PC용 CPU라는 이름이 붙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코어 수가 많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 2990 쪽을 보겠습니다. 이제 CPU 하나 안에서도 이제 다이가 4개가 있고, 그 다이 안에 CCX라는 애들이 있고요. 그 CCX 안에 코어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멀티코어 CPU 안에서도 예를 들면 0번 CPU가 뭐 31번 CPU와 통신을 하겠다고 하면은 먼저 동의 CCX 밖으로 나와서 그다음에 그 CCX 간의 통신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다른 다이에 접속을 하면 그 다이에 접속된 CCX 안에 있는 다른 CPU에 접근을 하는 식으로 통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걸 인피니티 패브릭이라는 걸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AMD의 경우고요. 뭐 인텔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그런 제온 CPU 같은 경우에 링버스를 채택한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가 어떤 CPU에서 다른 CPU로 가기 위해서 바로 인접한 CPU 간의 통신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링버스를 거쳐서 쇼컷을 거쳐서 가면 좀 빠르긴 하겠지만, 그 통신의 라인에 따라서 딜레이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PU, 멀티코어 CPU 하나 안에서도 어떤 워크로드가 어느 정도의 레이턴시를 갖고 어떻게 동작을 할지 예측하는 것은 확실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놓고 우리가 머신러닝을 멀티코어로 돌릴 수 있을까요? 뭐 분산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제가 만들고 있는 백엔드 AI도 그런 걸 자동화하는 굉장히 복잡한 로직들이 있지만,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올 때마다 그런 컨피그레이션들을 다 하나씩 고려를 해서 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MLPerf라고 하는 이제 머신러닝 퍼포먼스를 경쟁하는 어떤 약간 작은 기구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 이제 수많은 회사들이 자신들의 하드웨어가 얼마나 머신러닝에 적합한지 일종의 컴피티션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0.7을 보시면 자기들이 내놓은 결과물을 재현하기 위한 코드를 같이 업로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코드들을 보면은 전부 다 쉘 스크립트로 몇 번 CPU, 몇 번 CPU를 사용하겠다는 걸 다 최적화되도록 묶어가지고 돌리도록 강제해 놨어요. 그렇게 해야 성능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굉장히 CPU 간의 레이턴시는 오히려 모델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 점점점 희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인터노드 레이턴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번 컴퓨터와 2번 컴퓨터 사이의 통신. 뭐 멜라녹스 100기가로 묶여 있다면 빠를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100기가는 이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의 속도이고 사실 먼저 신호를 네고시에이션하고 경로를 만드는 데는 또 다른 레이턴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레이턴시는 뭐 PCI 익스프레스 내에서의 레이턴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느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나눠줄 때 일이 잘 되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을 시키게 되면 대부분의 CPU들은 일을 빨리 끝내고 놀고 뭐 GPU들은 일이 빨리 끝내고 놉니다. 분산 처리의 최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일이 끝나는 시간이 제일 느린 애한테 맞춰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왼쪽처럼 잘 일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뭐 몇 가지 텐서플로우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얘기할 것은 뭔가 하나면 다 되는 그런 툴은 없습니다. 뭐 자고 일어나면 새 하드웨어가 나오고 지금 이제 또 인텔도 새로운 GPU를 내놓죠 이번에. 그 굉장히 머신러닝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걔가 나오면 또 걔 최적화된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래프코어나 아니면 하바나 같은 새로운 가속칩들도 계속 나오고 걔네들은 또 특징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실버 블릭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면 다 된다 이런 건 없고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실제로 해보실 때 뭔가 한 땀 한 땀 내가 다 찍어보고 이 시스템에선 이게 제일 좋거나 이건 나쁘거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을 내리셔야 할 겁니다. 네, 뭐 백엔드다 AI는 자동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최적화를 극한까지 끌어내지 못합니다. 정말로 손이 많이 가고 수동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델 훈련을 분산 처리하는 목표를 우선 세워야겠죠. 자, 첫 번째로는 훈련 속도가 빨라져야 됩니다. 노드를 하나 추가할 때마다 비용이 한 대만큼씩 늘어나겠죠. 한 대일 때 1이면 두 대일 때는 2고, 세 대일 때는 3이고요. 노스알라모스에 설치했던 그 메시 텐서플로우 데모는 아니지만, 메시 텐서플로우 기반의 팜 같은 경우는 2만 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비용이 2만 배겠죠. 어쨌든. 물론 비용을 들인다고 시간이 이렇게 지수적으로 짧아지거나 아니면 계산 성능이 선형적으로 늘어나진 않아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적어도 비용이 더 들어가면 늘어나긴 해야 됩니다. 분산 정도를 높이면 그만큼 빨라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추가적으로 수고가 덜 들어야 됩니다.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최적화의 가장 큰 허들은 뭐냐면 정말로 하드웨어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 뭐 누마노드 아키텍처를 본다거나 아니면 연결 상태를 본다거나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머신러닝 프로그래머고 딥러닝 프로그래머다 그러면 그거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또는 그거를 보고 최적화를 해놨는데 바로 다음 달에 새 장비를 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고가 덜 들어야 됩니다. 한 대일 때는 한 대에서 잘 돌아야 되고 10대일 때는 약간만 고쳐주면 10대에서 잘 돌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재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코드를 많이 짜서 분산 처리를 해놓고 내가 팜을 만들어서 여기서 돌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현재 우리 클러스터에서는 잘 도니까 이제 이걸 가져가서 너희 클러스터에서 돌리자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잘 분산 처리가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죠. 이 모든 과정을. 그래서 이 세 가지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도, 그 다음에 내가 노력을 덜 들여도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든 재현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온프렘에서 작업을 했던 걸 클라우드로 올렸을 때 클라우드에서 스케일업을 하면은 그냥 스케일업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분산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봅시다. 머신러닝 모델 트레이닝에 분산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세 가지가 있고요. 만약 이게 머신러닝 모델의 제너레이션, 개발을 하는 단계라 그러면 여기 AutoML이 하나 추가될 텐데 오늘 테마는 아니니까 AutoML은 일단 빼겠습니다. AutoML은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요. 기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웃기거나 흥미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다음 기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단일 훈련 단계를 분할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게 되면 컴퓨터 그래프를 만들게 되는데 그 컴퓨터 그래프의 일부를 패러렐하게 돌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멀티코어 CPU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오픈MP 같은 걸 사용해서 루프문을 병렬화한다거나 이제 서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루프문들을 병렬화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위 훈련 단계를 분할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모델이 거대하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 그래프를 분할한 것끼리의 의존성이 없는 경우에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뭐 자율주행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압축 이전의 모델 사이즈가 500기가에서 뭐 1테라 가까이까지 큰 모델을 개발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일 훈련 단계를 쪼개는 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델을 쪼갰을 때 분산 처리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 단위 훈련 단계를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단계들끼리가 서로 의존성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 중간 단계의 커뮤니케이션을 고려를 거의 안 해도 됩니다. 대신 문제점은 되게 어렵습니다. 자기가 만들고 있는 모델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에서 주는 그런 뭐 간단한 명령들 있잖아요. 에스티메이터라거나 아니면 뭐 캐러스 레이어 같은 경우들을 그냥 가져와서 쓰면은 그걸로는 사실 컴퓨터 그래프를 나누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런 걸 자동화해주는 솔루션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AWS의 그 세이지메이커 제로 같은 경우에 전용 칩을 쓰는 옵션들을 선택하면 뭔가 그런 컴퓨터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 해준다고 하는데, 네, 뭐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 그래프에서 이제 많이 중간에 아까 전에 의존성이 없는 부분들을 분할한다고 했는데 그것들 사이에 의존성이 생기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모든 거대한 이게 뭐 와이드 앤 딥 네트워크, 뭐 딥 앤 와이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단위 훈련 단기 분할이 아주 잘 돌아가는 케이스 중에 하나지만 이제 인접 노드들 간의 커넥션이거나 아니면 스파스하지 않은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얘네들을 모아서 값을 교환할 필요가 생겨요. 그래서 계산 그래프 안에서 리듀스를 할 때 타이밍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들, 이런 적합하지 않은 모델들의 단위 훈련 단계 컴퓨터 그래프 분할을 적용하면 더 느려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파라미터 서치예요. 우리가 모델을 트레이닝 시킬 때 뭐 처음에 주는 뭐 러닝 레이트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거는 일단 코드에 손을 안 대도 됩니다. 입력 파라미터만 몇 개 바꾸고 이제 여러 개로 돌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분산 처리하기가 되게 쉬워요. 난이도도 낮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파라미터 서치는 결국에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건 그 파라미터 서치를 한 결과 중에 제일 잘 나오는 셋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라미터 서치의 패턴을 각 파라미터 3개를 10단계씩 한다고 그러면은 1000개를 돌리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모델 트레이닝에 1000개를 돌려서 그 중에 선택되는 게 하나예요. 그럼 나머지 990개의 계산은 뭐 말짱 도루묵이 되겠죠. 그래서 성능이 올라가는 것 대비해서 연산 자원량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게으른 방법이지만 가장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래픽 1메가밖에 안 나오는 데이터 소스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불러오는 속도가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나머지 CPU나 GPU가 팡팡 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1메가짜리 라인을 32개나 뭐 48개씩 만들어서 48메가, 32메가씩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오게 만들면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겠죠. 저희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멀리 있는 주로 S3 서버인데요. S3 서버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30개씩 만드는 경우가 아주 거시적인 레벨에서라면 좀 미시적으로 보면은 CPU 안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 예를 들면 이제 NVMe 디바이스를 4개가 달려있다. 보통 4개 이상은 못 답니다. 왜냐면 GPU도 이미 4개 달려있으니까요. 그러면은 NVMe 디바이스 하나에서 많이 뽑아봐야 초당 3기가 정도를 뽑을 수가 있는데 3기가로 부족할 테니까 이제 뭐 4개로 멀티 처리를 하게 되면 그 12기가씩 뽑아올 수 있겠죠. 그거를 어떻게 분산 처리를 해서 나누느냐. 그래서 데이터 소스에 대역폭 한계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분산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 경우는 멀티 스레딩이 굉장히 쉬워요. 단점은 뭐냐면 이제 아까 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PU를 많이 달게 되면 디바이스를 덜 달아야 되고요. 디바이스를 많이 달게 되면 GPU를 덜 달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밸런스를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S3 같은 데서 파이프라인을 30개씩 만드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노드와 데이터 파이프라인 간에 대역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10메가 bps가 나오는 걸 32개를 만들게 되면은 그 라인은 320메가 bps, 320메가 bps가 나와야 되잖아요. 320메가 bps를 확보를 하려면 내컴이 일단 320메가 bps를 받쳐줘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비싸죠. 그리고 단일 노드 때는 아무래도 효과가 적습니다. 코드를 굉장히 잘 짜고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잘 짜는 사람들은 충분히 노릴 수 있지만 저희가 사실 NVMe를 4개씩 파이프라인을 병렬할 일은 우리 수준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GPU도 그 전에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허덕허덕 하거든요. 극단적으로 이미지 프로세스를 하는 경우에는 좀 필요하기는 하다고 합니다. 저도 그 상황까지 못 가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노드 분산 처리 때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분산해 줘야 되느냐가 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텐서플로우를 보겠습니다. 텐서플로우에서 분산 처리, 분산 트레이닝을 어떻게 지원하는지가 오늘 이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인데, 일단 텐서플로우에서는 정책, 전략, 스트래티지라는 걸 사용해서 그 기반으로 이제 분산 처리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에서 여러 스트래티지를 제공을 해주고 그 스트래티지를 호출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전략을 선택을 해서 분산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텐서플로우 1.8인가 1.9에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들어왔던 TF 데이터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을 병렬화하는 거를 분산 처리용의 그 쉘로 감싸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메쉬 텐서플로우인데 굉장히 많은 노드들이 있고 그걸로 모델 분산 처리할 경우에 메쉬 텐서플로우를 씁니다만 메쉬 텐서플로우의 경우에 이제 지금 텐서플로우 2.3이 나오고 있는데 그 텐서플로우 버전을 빨리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심지어 파이썬 2만 사용할 수 있었고요. 굉장히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메쉬 텐서플로우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tf.distribute라는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 스트래티지가 있고요. 얘의 목표는 일단 사용이 편리한 거, 두 번째로는 성능이 충분히 강력한 거, 세 번째로는 이 스트래티지를 쉽게 바꿨을 때 나머지 코드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건 미러드 스트래티지는 굉장히 간단한 얼 리듀스 알고리즘 기반의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 스토리지 스트래티지라는 좀 재밌는 그 전략도 정책도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 이제 원 디바이스 스트래티지를 쓰기도 하고요. 우리가 구글 클라우드를 쓰고 내가 돈이 좀 많으면은 TPU 스트래티지를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좀 고전적인 방법으로 파라미터 서버를 운영하면서 특정한 노드들이 어떤 파라미터를 갖고 돌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는 파라미터 서버 스트래티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명심해야 될 건 두 마리 토끼를 절대로 한 번에 잡을 수가 없어요. 토끼는 한 번에 한 마리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간단한 미러드 스트래티지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미러드 스트래티지는 단일 노드 상에서 분산 처리를 하기 위한 방법인데 가장 기본적인 텐서플로우의 분산 처리 정책입니다. 나머지 정책들은 미러드 스트래티지에서 스트래티지만 바꾸면 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초기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정책이고 나머지 정책들도 이 미러드 스트래티지를 따라갑니다. 만약 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면 나중에 다른 정책으로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싱글 노드, 그러니까 내 컴퓨터 한 대에 이제 멀티 CPU와 멀티 GPU가 있는 경우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얘는 정말 심플합니다. 간단한 게 최고죠. 그리고 이 미러드 스트래티지를 멀티노드에 대해서 확장한 멀티워커 미러 스트래티지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미러 스트래티지랑 똑같은데 멀티노드 환경이에요. 근데 뒤에서 얼리디스를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바로 아시겠지만 그게 미러드 스트래티지가 멀티워커에 적합한 알고리즘인가 하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능 하락이 좀 커요. 하지만 간단한 게 최고고요. 그거 고민할 시간에 그냥 미러드 스트래티지를 멀티워커로 돌려서 빨리빨리 결과를 일단 돌려놓고 보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왜냐면은 컴퓨터 자원도 소중하지만 저희의 프로그래밍 시간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미러드 스트래티지는 기본적으로 카피 앤 페이스트 같은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데이터 병렬화를 하는 걸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인풋 샤드들, 그 데이터 소스들이 장치들 각각의 파이프라이닝을 해서 데이터를 GPU에 공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계산을 통해서 만든 데이터 변수들을 이제 중앙으로 집중시켜서 변수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변수를 복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네 개의 GPU들이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일단 처음에 뭐 변수 뭐 베리어블 a라는 걸 주고 얘를 이제 전체에 대해서 복제를 하겠죠. 그러면 va 뭐 0, 1, 2, 3이 존재하게 되고, 얘네들이 업데이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들을 간의 관계를 보고 이것들을 다시 계산한 다음에 이걸 다시 분배해 주는 걸 상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뭐 데이터나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VA들은 다 달라지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많이 달라졌을 때 그걸 보고 그 중에 제일 나은 걸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무식하게 그냥 평균값을 본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얼리듀스는 평균값을 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머신러닝 모델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면은 포워드로 프로파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백워드 프로파게이션 하면서 쭉 값을 갱신하게 되는데, 이제 값을 백워드 프로파게이트 하는 단계에서의 구해진 각 서로 다른 GPU들이 구한 서로 다른 그라디언트들을 중간중간에 모아서 그것들을 평균을 내서 다시 배분을 하는 식으로 분산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뭐 예를 들면 GPU가 4개라 그러면 그 중에 되게 뭔가 잘 되고 있는 애가 있고 되게 안 되고 있는 애가 있겠죠. 근데 누가 제일 잘 되고 누가 제일 안 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4개를 평균을 냅니다. 자, 그리고 이 변수를 쉐어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센터를 두고서 센트럴라이즈드 얼리듀스라는 방법도 있고, 이제 링 구조로 얼리듀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를 보시면 이제 원래 자기가 받았던 VA가 있고, 거기서 이제 VA0가 되면은 VA와 VA0 사이의 차이를 델타 V0, A0라고 할 텐데, 이걸 이제 뭐 장치 1으로 전산을 하게 되면 그걸 고려해서 이 장치 1이 원래 계산했던 델타들을 이제 계속 서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식으로 해서 링 구조로 데이터를 교환을 하고, 계속 내가 원래 새로 계산했던 값과 바로 앞에서 돌아온 링의 값을 평균값을 자신을 갱신하는 방법의 구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기훈련 과정은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기기가 2개라고 봅시다. 아까 전에 이 링 구조에서 아까 링 구조에서 이제 칩이 4개였죠. 그 중에 0이랑 1번 칩만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두 GPU 간에. 레이어가 이제 2개가 있는 경우를 상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입력이 오고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 될 때 이제 각각이 갱신이 돼요. 이 입력 제로와 입력 원에는 아까 전에 서로 다른 데이터 샤드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른 걸 가져와서 훈련을 시키니까 당연히 이 파라미터들이 약간 달라질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백워드를 할 때 이제 백워드 계산을 하는 단계에서 이제 리듀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처음에 받았던 그 VA와 VB들에서 변화된 것들 값을 보내서 그것들을 평균 내서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두 노드들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리듀스 하는 단계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학습돼서 서로 다른 어떤 델타 값이 생겼는데, 그 델타 값들의 평균값으로 각 디바이스가 다시 갱신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뭐 데이터가 굉장히 여러 개, 뭐 예를 들면 여기선 2개인데 이 2개 서로 다른 데이터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쪽으로 가겠지만, 이것들을 마치 한 번에 같이 학습한 것과 뭔가 비슷한 효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중간 베리어블 값을 평균을 내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얼리듀스고요. 지금 여기서 입력 제로와 입력 1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입력 1과 입력 2, 입력 2와 입력 3, 입력 3와 입력 제로에 대해서 링 구조로 얼리듀스를 하게 되면은 한 스텝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설명드린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갱신을 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한 번 갱신을 해서 또 나눠주고. 자, 그러면 각 레이어에서 갱신이 된 값들로 이제 다시 이 디바이스 제로와 디바이스 1에 있는 그 모델 아키텍처가 업데이트 됐으니까 이 과정을 또 계속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레이어가 3개인 경우를 봅시다. 이제 약간 복잡해지는데, 이제 얼리듀스하고
변수를 업데이트하고, 뭐 얼리듀스하고 업데이트하고, 각 레이어에 해당되는 이제 VC와 VB와 VA들을 백워드 프로파게이션 때 어떻게 갱신하는가를 간단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걸 이제 GPU가 4개면 GPU 4개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왜 멀티워커에서의 그 미러드 스트래티지가 잘 안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힌트가 되실 겁니다. 자, 이 단계가 눈으로 봤을 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계산이 됩니다.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은. 그 계산을 할 때 같은 노드 안에서도 사실 여기서의 인터커뮤니케이션 딜레이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다른 노드와의 인터커뮤니케이션에서 생기는 딜레이는 그것과 차원이 다를 정도로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멀티워커 리듀스는 조금 더 다른 레벨에서 리듀스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그래서 성능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미러드 스트래티지는 싱글 노드에 정확히는 그 속하는 모든 이런 디바이스들 간에 이제 아이오 바틀렉이 거의 없고 레이턴시가 굉장히 적은 경우에 적합하고요.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큰 방법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멀티워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커서 적합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 돌아갑니다. 네,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케일업을 하면은 비슷하게 따라. 자, 멀티 GPU 단계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연산 GPU들을 다 인식해서 변수를 복제하고 동기화하고 스트래티지를 미러드 스트래티지로 하면 그 동기화하는 부분이 똑같이 작동이 됩니다. 텐서플로어에서 미러드 스트래티지의 한계가 몇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GPU들이 다 똑같은 거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 노드에 뭐 V100 4대, 뭐 P100 4대면은 V100 들만 뭐 컨테이너로 붙이든 아니면 뉴마노드를 제약해서 붙이든 같은 애들만 인식을 되게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왜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구조의 모델들이 각 GPU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만들어진 알고리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멀티노드에서 성능이 좀 잘 안 나온다. 사용하는 법은 이렇게 미러드 스트래티지라는 식으로 마이 스트래티지라는 스트래티지를 정의를 하고 이제 얘한테 데이터를 어떻게 돌릴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쭉 코드를 짜게 되는데 레플리카라는 게 금방 전에 처음에 모델을 복제한 그 모델 뭔가 GPU 하나에 들어있는 그 모델들 각각의 레플리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얼하고 리듀스하는 과정이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여기서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Experimental Distributed Dataset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커버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이프라인을 TF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병렬화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한번 돌려봅시다. 자, 이거 백엔드 AI에서 일단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엔비디아 SMI를 치면은 쿠다 GPU가 이제 48기가짜리 두 개를 잡았고요.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미러드 스트래티지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이제 텐서플로우 도큐멘테이션 번역팀에서 잘 번역을 해주신 뭐 미러드 스트래티지 소개 자료를 그냥 바로 돌려볼게요. 돌리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 설명이 잘 있고 2.3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패션 앱리스트를 분산 처리했는데 뭐 분산 처리 안 해도 빠르지만 분산 처리하면 더 느린 것 같긴 한데 이제 장치를 두 개를 잡았죠. 그 다음에 입력 파이프라인을 잡습니다. 입력 파이프라인을 이제 여기서 레플리카 수는 배치 사이즈 따라가도록 잡았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셋 이제 아까 뒤에서 설명드린다고 했었던 익스페리먼트 디스트리뷰트 데이터셋 잡았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케라스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뭐 되게 일반적인 모델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중간 결과 저장하도록 만들고 또 실행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뭐 저희는 이제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쓸 거예요. 뭐 크로스 엔트로피가 기본이니까요. 엠리스트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돌려봅시다. 그래서 돌리게 되면 뭐 아남 옵티마이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들을 분산 처리를 해서 쭉 돌리게 되면 여기서 보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뭔가 익스페리멘털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익스페리멘털 왜냐면 이 분산 처리 대부분의 명령들은 2.3인 현재에도 아직 익스페리멘털 그 아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정화가 충분히 안 돼 있어요. 자, 이제 하고 있고 NCCL은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 인터커뮤니케이션 라이브러리입니다. 뭐 노드 간에도 인터커뮤니케이션도 지원하고 아니면 GPU 간의 인터커뮤니케이션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림에서 이제 GPU 간의 통신도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NV 링크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 담당해 줍니다. 자, 여기 스트래티지 정리했고 여기 앞으로 가면은 조금 더 앞으로 가봅시다. 미러드 스트래티지 정리한 걸 여기 있네요. 여기서 찾아봅시다. 네, 그래서 미러 스트래티지로 쭉 돌리고 있고 여기서 보면 이제 분산 처리가 됐고요. 참고로 분산 처리에서 하든 그냥 돌리든 어쨌든 체크 포인트는 다 호환이 됩니다. 체크 포인트는 싱글로드에서 그냥 부르면 불러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델 복원해서 돌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방법인데 잠깐 요거부터 돌려볼까요? 네, 이제 데이터를 그 TF 데이터에 넣은 것들을 분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소스들을 쪼개져서 나눠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감싸주는 애가 그 Experimental Distributed Dataset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걸로 한번 감싸면 그 리턴 값으로 이터레이터가 돌아오거든요. 그 이터레이터들을 이 분산 처리하는 코드들의 데이터 참조하는 걸로 주면은 걔는 이제 이터레이션이랑 데이터 타입 두 가지의 리턴 값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그냥 데이터를 계속 뽑았으면 알아서 분산해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단일 로드일 때는 미러드 스트래티지로 짠 코드를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원 디바이스 스트래티지라는 걸로 그냥 바꾸면은 내가 미러드 스트래티지로 복잡하게 많이 복잡하지 않아요. 조금 길게 짠 코드를 기계 하나로 돌릴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지정해주면.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느냐? 그냥 돌리면 안 돼요, 기존처럼? 근데 당연하죠. 훈련 측면에서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한데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개발할 때 필요한 겁니다. 미러드 스트래티지 기반을 개발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 디바이스 스트래티지에서 돌아가도록 개발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 스트래티지 부분만 미러드 스트래티지로 교체를 해주면은 이제 멀티 GPU 지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뭐 멀티노드 미러드 스트래티지로 바꾸면 되고 이제 자원이 되게 많고 막 노드가 엄청 많고 내가 엄청 분산 처리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파라미터 서버 스트래티지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주로 컨테이너 기반의 디스트리뷰터들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큐버플로우나 에어플로우 같은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백엔드나 AI도 물론 사용할 수 있지만요. 네, 그런 경우에는 설정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아프실 거예요. 그건 이제 뭔가 분산 처리를 거대하게 돌리기 위해서 세팅을 해놓는 경우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트럴 스토리지 그 스토리지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그 스피드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기기를 하나만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CPU만 쓰겠다. 이 CPU 안에서 모든 걸 처리하자. 아니면 GPU다. 그럼 GPU 안에서 다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딱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노드에서 단일 GPU에서 속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GPU가 여러 대면은 그 GPU들이 그냥 다 똑같은 GPU로 취급이 돼서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뭔가 이렇게 통신을 한다거나 미러드 스트래티지처럼 올리디스가 일어난다거나 그런 거 없고요. 그래서 기기의 성능을 단위 기기의 성능을 끝까지 최적화를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도 익스페리먼트 붙어 있죠. 익스페리먼트 뭐 센트럴 스트래티지로 바꿔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똑같이 돌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멀티노드로 가봅시다. 멀티노드 같은 경우는 일단 워커 노드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고 그 워커 노드들은 멀티 CPU와 멀티 GPU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멀티워커 미러드 스트래티지라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게 있고 그다음에 파라미터 서버 스트래티지가 있습니다. 근데 멀티워커 같은 경우는 노드 중에 한 대가 마스터 노드가 되고 클러스터 리졸버라는 걸 사용해서 그 마스터 노드에 속하는 다른 이제 프렌드 노드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프렌드 노드들의 정보를 이제 관리를 하는 클러스터 리졸버가 있고 이게 다양한 종류의 리졸버들이 있고요. 파라미터 서버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독립적 이제 계산 노드 말고 독립적인 파라미터 서버를 두고 그 파라미터 서버에서 다 보내주는 거예요.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고 너는 하이퍼 파라미터 몇 번으로 돌아, 너는 몇 번으로 돌아 이렇게 다 알려주는 겁니다. 자, 모델이 크면은 아까 처음에 이게 느리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모델이 크면 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 리졸버라는 걸 추가 옵션으로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멀티노드 환경에서 예를 들면 구글 클라우드 엔진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쿠버네티스나 슬럼을 사용을 한다거나 TPU를 사용할 때는 그 전용 클러스터 리조버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내 컴퓨터들로 클러스터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심플 클러스터 리조버라는 걸 사용을 해서 내가 뭐 사용할 노드들의 IP 어드레스랑 포트 번호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옵션을 주는 방식으로 클러스터 리조버를 설계해서 인풋으로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제 예들을 봅시다. 이제 심플 클러스터 리조버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클러스터 스펙을 먼저 정의를 합니다. 워커들은 IP랑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포트 번호들을 옵션으로 받게 되고요. 이렇게 만든 클러스터 스펙을 심플 클러스터 리조버의 인풋으로 줍니다. 그리고 뭐 일단 태스크는 워커 타입으로 보통 지정을 하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다 워커들이죠. 아까 프렌즈 서버들 이제 마스터가 다루는 프렌즈들인데 이 프렌즈드 워커들은 고유의 태스크 아이디로 자기 자신을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워커 제로는 태스크 아이디를 제로로 줬고 워커 1은 태스크 아이디를 1으로 줬죠. 그리고 이 인터노드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RPC로는 gRPC를 사용을 하고 이제 가속기는 다 8개씩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코드들은 뭐 워커에 상관없이 똑같고요. 워커들이 독립적인 태스크 아이디를 가져야 된다는 부분만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TPU를 짚고 넘어가고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TPU를 쓴다면 TPU 스트래티지라는 전용 스트래티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요. 특히 그 매트릭스 사이즈 같은 것들을 TPU 매뉴얼에 있는 스펙에 맞춰가지고 줬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뭐 2의 몇 승의 제곱 뭐 이런 식의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 2.3에서 TPU를 뭐 초기화하거나 아니면은 다루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걸 사용하면 TPU를 좀 더 효율적이고 효율적인지 모르겠지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룰 주제는 아니니까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거를 봅시다. 아까 TF 데이터셋은 원래부터 쭉 있었던 거고, 예를 들어 원격 데이터를 이제 뭐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온다거나 할 때 TF 데이터셋을 쓰는데, 이거를 이제 분산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TF 데이터셋을 한 단계 더 감싸는 구현체입니다. 그래서 미러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각 스트래티지의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셋 명령들이 다 별도로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정책에 따라서 데이터를 나누는 게 다르겠죠. 미러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각 노드들을 줘야 되는 거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 똑같은 데이터를 줄 수도 있겠죠. 아니, 보통 다른 데이터를 준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네, 미러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미러드 스트래티지의 익스페리멘탈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셋 메소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TF 데이터셋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걸 얘를 감싸면 그 리턴 값, 그 결과를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계속 돌리면서 데이터를 뽑거나 아니면 이게 어떤 엘리먼트 스펙을 리턴을 하는데 엘리먼트 스펙이 뭔지 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산화를 하려면 데이터셋을 먼저 만들고요. 데이터셋은 실제로 데이터를 펌핑하기 전에는 추상화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익스페리멘트 디스트리뷰트 데이터셋으로 한 단계 감싸고요. 내가 사용할 미러드 스트래티지의 하위 펑션으로 감싸고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코드를 돌리는 에폭에서 디스트리뷰트 데이터셋을 앞에 이터레이션을 사용하는 이터 붙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청할 때 뽑혀 나오는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하도록 만들면은 나머지 데이터를 공급해 주는 거는 이 디스트리뷰트 데이터 셋이 자기가 알아서 TF 데이터셋에서 그 데이터들을 뽑아서 보내주게 됩니다. 이 정책에 따라. 예제를 보면 이렇죠. 자, 아까 뭐 여러 번 나왔던 미러드 스트래티지인데요. 이제 데이터셋은 하나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트 데이터셋을 6번째 줄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 스텝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뭐 그냥 트레이닝 계속 돌리도록 돼 있고요. 이터레이터를 정의를 했죠. 디스트리뷰트 데이터셋에 이터레이터를 붙여서 이터레이터를 정의를 하고 이 이터레이터를 이제 위에서 트레이닝 할 때의 데이터 인풋으로 주도록 계속 넥스트 이터레이션을 한 값으로 주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마지막 호문이 돌아가게 되면은 넥스트 이터레이터가 뽑히면은 이터레이터에서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해서 디스트리뷰트 데이터셋이 안에 들어있는 그 자기가 안고 있는 데이터셋에서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그걸 트레이닝 스텝 함수에 레플리카의 인풋으로 주게 되고요. 그러면은 뭐 GPU나 CPU에 있는 레플리카들이 그걸로 트레이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다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딥러닝을 왜 분산 처리를 하게 되느냐, 분산 처리를 하면 뭐가 좋으냐, 그 다음에 분산 처리나 분산 훈련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뭐 나눴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에서 지원하는 분산 훈련 기능들을 다뤄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미러드 스트래티지를 소개하면서 얼리듀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단일 노드와 단일 GPU에서 사용하는 원 디바이스 스트래티지, 센트럴 스토리지 스트래티지 같은 이제 첫 번째는 개발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제 기기의 성능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단일 노드에서 멀티 GPU의 경우에 사용하는 미러드 스트래티지, 그 다음에 멀티 노드와 멀티 GPU일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 서버 스트래티지와 멀티 워커 미러드 스트래티지를 다뤘습니다. 파라미터 서버 스트래티지는 또 사용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스트래티지들에서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서 최근에 추가된 디스트리뷰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엮어서 텐서플로우 2.3에서 이제 분산 훈련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익스페리먼털이 붙은 것들은 안정화가 되면은 이제 메인 코드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익스페리먼털 프리픽스가 붙은 상태에서는 문법상의 사용법이 꽤 자주 바뀔 수 있다는 건 미리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따라가 볼 가이드는 뭐 텐서플로우 디스트리뷰트의 매뉴얼들과 함께 이제 2018년과 2019년에 쭉쭉 계속 이어서 발표가 되고 있는 디스트리뷰트 텐서플로우 트레이닝에 관련된 매터리얼들을 참고를 하시면 앞으로 구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텐서플로우의 메인 매뉴얼을 보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코드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잘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